마이크 없으셔도 되는데. 아니 진짜 반갑고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되게 좋은 상태로 와야 되는데 저녁에 술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좀 기분 좋게 즐겁게 좀 제가 말씀을 열정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브라질 채권 관심들 다 많으시죠, 그죠? 네. 지금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말이 바닥이었어요, 헤알이 한 280원까지 때까지 갔다가 지금 한 330원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헤알만 해도 제법 수익률이 괜찮죠. 그런데다가 작년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16%대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12.9% 후반대까지 이제 금리가 빠져가지고 시장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불과 3, 4개월 만에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이 한 35%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산이 없죠. 사실은 뭐 여기 강남권이지만 부동산 캡레이트 수익률이 4, 5%대밖에 안 되거든요. 5%도 요새는 안 보여요. 근데 뭐 쿠폰을 일정적으로 환율만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10%씩 주는 자산이 없죠. 그죠? 대단한 자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브라질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호세프가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탄핵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최종 뭐 심리나 표결은 뭐 11월 달 안으로 이제 끝날 건데 뭐 거의 탄핵된다 보시도 상관은 무방하실 것 같아요. 지금 탄핵할 때 3분의 2 정도 이제 찬성하면 4분의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되는데 탄핵 표결에서 사전 표결에서 찬성이 55였고 반대가 22였거든요. 그래서 벌써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탄핵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서는 이제 테메르 정부가 물론 이제 테메르도 비리에 다 연루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리에 연루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연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테메르가 이제 빨리 이제 호세프가 물러나게 되면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앉으면 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 나온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예정자죠. 고디지파인이라고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이제 환율도 이제 관리변동 환율에서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고요. 되게 시장이 도비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차츰 올 연말부터 인하할 거라 하니까 그리고 환율도 제가 볼 때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 오를 것 같고, 근데 막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지만 이제 금리도 빠지고 이러면 보유하고 있다가 뭐 굳이 10년을 안 들고 계셔도 뭐 1, 2년 만에 파셔서 높은 수익을 구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예 바닥은 아니더라도 아직 무릎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투자 기회니까 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 브라질 상황이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까, 아니면 사실 채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에 대해서는 다들 오면 얘기를 제대로 안 해요. 그죠? 사실은 우리는 채권을 팔고 있는 건데 브라질 경제 상황이 어떠니 뭐 정치 상황이 어떠니 이런 얘기는 그때 대해서 또 읽으면 돼요. 그죠? 자료가 나오니까. 근데 채권은 뭐 지금 다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채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자료를 들고 왔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브라질 채권에 같은 채권의 가격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고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센터에 이제 평가 내역 조회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안내를 드릴 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언급드리는 수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일단 라인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가연동제를 팔거든요. 22년 만기. 근데 얘는 8월 15일이 이자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2월달, 8월달, 2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이자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채권은 명목금리채, 그러니까 이표채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건 B는 이제
그 브라질이고요. NTN이 이제 브라질 거래소명이고 F는 이제 명목 픽스드 인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B는 이제 물가연동체를 B를 써요.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은 이제 단기 금융체는 LKN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거래소에 발행하는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BNTN이라고 하고 이제 F는 명목 금융체고 B는 이제 물가연동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명목채는 보통 이제 1월 1일과 7월 1일에 1년에 2번 이자가 나와요. 2번 이자가 나오고요. 만기는 저희가 21년, 23년, 25년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유통물을 거래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통물을 거래하는데 이제 잔존 만기가 25년 기준으로 한 8.6년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신용 등급은 지금 브라질에 사실 아시다시피 초자식직 등급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보유한 등급은 아니고 뭐 세계적인 신용평가인 S&P, 무디스 뭐 이런 데 된 거죠. 피치. 요 등급에 대해서 다시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상품 등급은 1등급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아시죠? 그죠? 주위에서도. 그래서 사실 이게 한이 오픈 열려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자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파생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치를 한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FC님도 이제 저기 보유 대응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번 6개월마다 나온다. 그 다음에 자산 만기는 얘는 다 1월 1일인데 물가연동체는 8월 15일이다. 광복절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월 지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얘는 15일날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자 수령하는데 이제 산 넘고 강 넘어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일날 기준으로 저희가 드리고요. 얘는 이제 21일날, 매월 21일날 지급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자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저희는 사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드리겠어요? 안 받고 드리겠어요? 안 받고도 드리는 겁니다. 상품 설계가. 그건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 이자 금액을 매달 나와서 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이자가 나오면 그걸 저희가 떡 썰듯이 6등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채권을 가입을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6월 달에 하시잖아요. 아니, 5월 달에 할 때 가정해 볼게요. 5월 달에 하면 채권 이자 아직 7월에 나오니까 안 받았죠. 그죠? 그러면 고객님이 넣어주신 가입 금액에서 일정 부분 유보를 해서 거기서 한 달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은 이자 받아서 나눠서 드리고. 근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요번달에 이자는 안 드리잖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이자를 드리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7일날 실제 브라질한테 브라질 채권에서 이자를 받아서 나눠드리는 거죠. 만약에 3월달이면 4, 5 두 달 이제 4, 5, 6 세 달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 보수는 이제 상품별로 좀 틀려요. 저희가 처음에 제일 2011년 7월달부터 팔았는데 이때 팔았을 때는 저희가 후치보수로 받았어요. 네, 연 75p. 근데 연 75p 받고요. 이후에 23년으로 올릴 때부터는 이제 수당 부분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선치로 저희가 1.2를 받고 후치로 이제 연 0.1을 받아요. 어느 게 보수가 더 많을까요? 21년이 훨씬 많아요. 곱하기 15 해보세요. 750pp죠. 그죠? 근데 얘는 10년 동안 한 20pp로 곱하기 10 하고 더해보면 한 320pp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제시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팔면 바로 이제 수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물 같은 경우, 물가연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이 매번 틀려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존 기간에 대해서 연 0.2%로 해서 만기까지 일할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1.23%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치는 없어요. 그리고 유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21년물이나 3년, 25년은 이제 보수수치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떼는 것도 약간 창의를 합니다. 나중에 계산기를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브라질 현지 법인이랑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좋겠지만 거래되면 사실 저희 뭐 잔고 대비해서 저희가 잔고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합하면 한 거의 2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채권 중개를 현지법인이랑 그 글로벌 코스티라는 계약으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 중개하고요. 네. 그다음에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해지 수수료 안 받고요. 그리고 해지할 때 보통 걸리는 기간이 한 3일, 4일. 이제 많이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선치는 이제 채권 살 때, 매입 청약할 때 그때 떼고요. 그러니까 가입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죠, 다음 달에. 근데 구찌보수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매달 월지급을 하잖아요. 1년에 0.2%지만 달달이 쌓이는 만큼 월지급할 때 뗍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그러니까 수당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 예시인데요. 만약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가정하면 1억을 투자해서 만기에 1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어제 25년물 기준으로 한 918원 정도, 918 대한 정도 하거든요. 근데 브라질 채권은 그 액면이 1000헤알이에요. 걔들 통화 기준으로. 그러면 좀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죠. 채권은 1000원짜리인데 918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예, 브라질 채권은 발행 자체는 할인 발행 되지는 않습니다. 액면 통합 발행이라 가지고요. 액면 발행 하는데 브라질 시장금리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2%, 뭐 13%대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쿠폰 이자율은 10%예요. 그죠? 혹시 이제 재무관리 책에서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쿠폰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발행되거나 할인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받는 쿠폰보다 시장금리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액면이 1000헤알이기 때문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만기에 1000헤알 받으십니다. 환율과 상관없이 1000헤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 분배금은 저희가 이제 채권 투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달라져요, 이게. 그때 환율과 그때 가격을 넣어서 매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채권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삼성전자 하면 딱 하나의 가격이잖아요, 보통 주면. 근데 채권은 만기가 곧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마다 가격은 다 틀려요. 환율도 물론 틀리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분배가 한 8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피치가 조금 약간 한 등급 위로 주고 있고요. 물론 다 투기 등급입니다. 네, 지금 투자 적격 등급은 아닌데 사실 이제 그 해외 신용평가사들 보통 평가하는 거 보면 한 노치 정도 저희보다 낮아요. 저희가 뭐 하나은행이 저희는 트리플 A라고 하잖아요. 외국 가면 더블 A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예 뭐 하이힐드성이나 뭐 하이힐드 본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응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행 능력 있지만 악화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이제 그 만기 때 저기 신용 사건 없이 이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판매할 때는 2011년도에는 적격 등급에서 이제 부적격으로 떨어지면서 고객한테 이제 지정 가입 확인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별도 하나 받거든요. 이제 뭐 등급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셨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나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채권 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4, 5, 6, 예. 4월달에 가입한대요, 그죠? 그러면 3월달에 가입해가지고 4, 5, 6 이자 받고 이제 실제 7월달에는 이자는 이제 현지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 사이에 사면 유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자를 받고 나서는 이걸 떡 썰듯이 6등분을 해서 저희가 나눠서 드리는 거고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저희가 그럼 무수익 자산은 얼리냐? 그건 아니고요. MMT처럼 발행 업무로 연 1.5% 수준으로 운영을 계속해요. 매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 현지에서 채권 이자 줄 때 우리 쿠폰 10%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랑 이자 계산 방식이 틀려요. 우리는 365일에 따른 일할 계산을 하는데 얘들은 기하수익률로 계산해요.
우린 단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얘네들은 그 루트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단순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낮아요. 그 나라마다 이자 계산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미국채 같은 경우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해요. C노트나 T본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 우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8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보면 9.76이 나오는 거죠. 그거에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채권 가격 구하는 식은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사실 뭐 식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그마 1에서 n까지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면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총 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받고 하고 만기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받잖아요. 그 총 받는 금액, 그러니까 쿠폰 이자율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10%라는. 그리고 그거를 시장 이자율로 나누는 거예요.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쿠폰은 위에는 10%죠. 근데 밑에 시장 이자는 뭐 12.9, 13%니까 1,000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현재에서는 액면 통합 발행되는데 금리 시장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발행하자마자 할인돼서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채권 가격 흐름은 이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액면 발행대가 1000AR로 가면요. 이 표시는 이렇거든, 가격 형성이.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 쭉 오르다가 6개월에 이자를 한번 주잖아요. 이자 지급하면 또 다시 1,000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쭉 오르다가 또 1,000원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만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0원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918원에 사면 여기서 이제 만기까지 가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과 상관없이 만기 무조건 1,000원 주는 거죠. 액면이 1,000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똑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 6개월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시가평가를 해보면 이제 가격은 고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줄 때는 그 이자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식도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이자 주기 직전에 가격이 형성됐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채권을 뭐 3월달에 가입을 하시면 그 채권을 할 때 유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보를 하면 고객님한테 불리할까요? 채권 다 안 사니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때 사는 거랑 6월달에 사는 거랑 가격은 어느 애가 높아요? 6월달에 사는 애가 높잖아요. 그만큼 싸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싸게 사는 만큼 일정 부분 떼서 저희가 유보해놓고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 다 안 산다고 내 수익을 다 안 주는 게 안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자락이 될 때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자락이 될 때 보통 이제 그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자락 되고 난 다음에 채권을 할 때 가격이 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따봉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가 이자락 되면서 그 이자 실제로 주는 장부가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시가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자락이 조금 덜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비싸게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은 이 가격이란 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원이 바로 헤알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를 거쳐가잖아요. 교차 환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달러 헤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매수 적기는 처음에 살 때는 우리나라 통화가 강하면 좋아요. 브라질 헤알이 강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통화가 강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헤알을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는 강하고 달러 대비 헤알은 약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달러 바꾸고 원달러 바꿀 때 강세라서 달러 많이 바꾸고 또 많이 바꾼 달러로 헤알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채권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할 때는 거꾸로 해야 돼요, 그죠? 왜 돈을 들어오기 때문에 헤알이 강해야지, 원이 약해야지 원화를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살 때도 기준을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헤알이 떨어지면 원헤알이 떨어지면 매수하기 좋죠, 그죠?
근데 기보유하고 있는 채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평가 단가가 떨어지니까 안 좋죠, 그죠? 뭐 이런 역학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입 결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희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월요일 날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월요일부터의 흐름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문을 넣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브라질로 가기 전에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달러로 이제 환전해서 송금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브라질 현지 법인이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가지고 헤아를 바꿔요. 그 헤아를 바꿔가지고 이제 국채 매입을 시도를 하고요. 그 국채를 매입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국채를 다 매입한 거는 사서 주고 나머지 잔여가 조금 남잖아요. 이건 돌려주거든요. 네, 돌려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채권 결제하고 남은 달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송금하면요, 수요일 날.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오늘 환전을 해서 남은 원화를 저희가 수령해서 이제 시스템 내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채권은 실제 채권은 이제 사실 월요일 날 하는데요. 저희가 기표할 때는 이제 수요일 날 기준으로 기표해 우리나라.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화면 보여드릴 건데 이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시고요. 채권 투자 계산기 받아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예, 팀장님 그러셨다 하던데 이렇게 좀 글씨가 자라서 안 보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환율은 지금 330 헤알이고요. 그 다음에 원헤알인데 330원이고 채권 가격은 913.87을 넣었어요. 25년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 월요일마다 저희가 상품 오를 때 그때 가격과 헤알을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올려놓아요, 같이. 예. 이제 이런 거는 투자되면 처음에 선치보수 120만원 떼고 저희 미래에셋 증권에 중개 수수료라는 걸 줘야 돼요. 저희가 현지 법인에 바로 거래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 이제 국내 기관을 통해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개 수수료가 연 0.1%로 만기까지 일하기 합니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1% 떼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이 잔존 만기가 한 8.5년 나왔으니까 한 85p 정도 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개 수수료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매입 가능 금액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헤알이랑 요 환전을 해가지고 가격을 넣으면 324 자가 싸지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브라질 저희 11년도에 할 때 한 150자 정도 샀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엄청 많이 사게 돼요. 건 뭐 2.5배 정도 사게 된 거죠. 많이 수량을 늘어났으니까 이 수량 늘어난 것만큼 이자를 많이 받고 거기에서 이제 헤알이 만약에 높아지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9,795만원 정도 이제 그 채권을 살 금액인데 여기 실제 채권 결제 금액은 조금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 18만 8천원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돌려받는 금액도 저희가 계속 발행으로 운용을 매일매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제 이자 받는 수령하는 흐름을 보면 매달 지금 기준으로 한 85만원 정도 계산해요. 이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95만원 받다가 왜 갑자기 85만원을 받겠냐. 그거는 지금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이제 연수익률이 한 11.76 고객이 받아가시는 수익률 기준으로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950원짜리가 95만원짜리가 왜 85만원 받겠냐는 설명을 이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2016년 1월 1일 날 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채권 이자 금액을 수령한 금액을 그 결제 내역이에요. 요걸 봐서 그때 환율이 296 헤알이 원이었거든요. 헤알당 296원인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쫙 이렇게 수량 기준으로 해서 뿌려요. 뿌리면 저희가 뭘 보고 체크를 하냐면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달 들어오신 분들은 유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월달 들어오신 분들은 1월달부터 바로 이자 드리기 때문에 유보 없이 이자 드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분을 이렇게 뿌려보면 결제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이자 금액이 97만원이 나와요. 그때 기준으로.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 타이밍은 작년 뭐 11, 12월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그때 가격이 채권 가격이 768원 23년물 기준으로 768원이었거든요. 채권 가격도 지금 제법 올랐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짜리가 지금 13%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때 가격과 그때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96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는 떼고,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유보할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 95만 원을 정해놨는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85만 원 드릴 수밖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자 수령해서 실제 드리는 거면 한 8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유보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마구잡이로 계산을 하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채권 많이 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이 들어오면 여기 선치보수를 차감하고 이제 금액을 여기 파란색 부분만 저희가 입력을 하면 이제 분배금이 나오도록 지금 95만 원 계산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랑 95만 원 기준으로 이제 넣으면 분배금액 결정하면 이제 지금 고객이 이제 가입하시는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유보율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일정 홍보란 거는 지금 5월 달에 가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월 이자를 이제 한 번 받으실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유보 금액을 계산한 거거든요. 유보 계산할 때는 저희가 분배금도 중요하지만 저희 받을 보수 금액만큼 이상으로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퍼센트 유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헤아리, 지금 헤아리는 이렇게 떴죠, 그죠? 예, 330원까지 이제 상승했고, 이제 금리는 이제 16%대 있던 게 이제 13% 초반대까지 왔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35%씩 났던 거고요. 불과 이제 한 5개월 만에 난 거고, 지금 기준으로도 보면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에 바뀌면 환율이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연말부터 금리 인하하겠다는 지금 물가가 좀 잡히고 있어요, 브라질이. 브라질이 사실 물가가 되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인플레가 좀 약간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부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낮추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좋게 되겠죠. 그럼 팔 기회를, 이제 만기 10년 동안 안 들고 있어도 뭐 1년인데 팔아서 현금화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릴 것 같아요. 가세 부분인데요. 가세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개인이 가입을 하실 때는 뭐 어려운 점 없어요. 한부조사협약에 의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근데 개인이 투자할 때 이자 소득 외에 매매 차익, 환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워낙 채권을 투자하시더라도 매매 차익이나 그리고 외화자산에 투자할 때 환차익은 개인일 때는 다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올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말씀처럼. 근데 이제 저희가 남는 금액을 발행금 등으로 운용을 한댔잖아요. 그 발행금에 대해서는 가세가 입부돼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자체에서는 다 비과세다. 근데 법인이실 때는 그냥 일반 법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자 소득은 조세협약에 대해서 조세협약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근데 외환 차익이나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해요. 근데 이거는 원천징수 소득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원천징수 뭐 15.4%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이 신고하시면서 이제 세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법인세 신고 시에 이제 회계 계정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유가증권 매매 차익이나 외환 차익 이런 계정 과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법인은 실제 가세한다지만 가세 맞으실까요? 법인세에서 공제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다 보면 사실 세금 안 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객이 이렇게 종합소득 대상자라고 하시면, 또 법인이 이제 법인세 가세 대상자라고 하시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을 거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낸 게 아니니까. 근데 뭐 미국 체류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를 그 나라에서 당하고 오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브라질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뭐 조세특례세안법상의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벤처 투자기업이나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조특법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법인의 세액 과세 대상이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화면을 갖고 있는지, 고객한테 어떤 안내를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러베이지 플랜에 보면 고객별로 단순평가 금액밖에 안 보이지, 채권 가격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어떻게 계산되고 이런 레포트 중심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 시스템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이럴 때는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안식권 조회 화면들이 이제 밑에 이제 삼성역 센터 가시면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력도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이제 고객 계좌번호나 이런 걸 넣으면 그 원본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금 잔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채권산 순자산 가액이 어떤지, 일반적인 그 수량이나 실가액 이런 걸 표시를 해주고요. 화면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 말고 상세 내역 쪽으로 보시면 계약일은 당연히 만기일이나 이런 거 나오고요. 뭐 채권 그 신탁 보수는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는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지, 뭐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얼마고, 사실 이거는 토미세 있을 때 기준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토미세가 2013년 6월 6일부로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미세 안 내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 순자산 가치랑 지금까지 받아가신 월지급계 합산해가지고 얼마 되시는지 뭐 이런 거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 실제 매입한 가격과 채권 가격,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가격이랑 현재 환율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평가 손익, 가격에 대한 평가 손익이나 외환에 대한 평가 손익 이런 거 다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지금 보유분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화면 보시면 월지급 분배금 지금까지 누적으로 얼마를 월지급 받아 가셨는지 이런 것도 다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예상 월지급 금액이라 해가지고 이 채권 이자를 넣었을 때 이자와 이제 그 가격과 환율을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받아 가실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예상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인쇄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로 가시면 이 화면들을 막 조회해 보시긴 좀 뭐 하시잖아요. 출력해달라고 하면 돼요. 출력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객 안내해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평가 화면상에도 보면 저희가 적어도 요 정도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그 러비즈 플랜에도 단순 평가 금액이 요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상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화면인데 이자 지급에 이제 일정 기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은행 이체 계좌로 어떻게 송금이 되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파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증권사 뭐 저기 미래증권 이런 데 빼고요, 뭐 중소형 증권사에서 뭐 동분이 뭐 이런 데서 팔잖아요. 이 정도의 조회 화면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되게 파워풀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브라질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7년 전에 브라질 올림픽이, 리우 올림픽이 확정이 됐어요. 그때 난리났죠. 헝가리치고 뭐, 호세프도 이제 브라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들떠 있었는데, 지금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치를 만한 재정적 여력이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죠? 올림픽 치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는데, 이제 올림픽이,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후에 더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에는 좀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림픽 개최의 성패도 되게 이렇게 더 빚만 지고 이렇게 빚만 더 키우는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 자체는 되게 좀 많이 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세프가 노동당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 원성을 많이 탔던 거죠,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좋은 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채권은 경기가 좋을 때 좋아요, 안 좋을 때 좋아요. 기본적으로 안 좋을 때 좋죠. 여러분 그래야 알고 계시죠? 안 좋을 때 좋습니다. 금리가 빠지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시킨다고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큰 텀에서 보면 막 10년, 20년씩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IMF 터졌을 때 채권금리가 20%, 30%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중 2001년 정도에는 8%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는 뭐 한 4, 5%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5%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건 뭐냐면 경제가 큰 흐름 롱텀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금리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나중에 경기가 쫙 빠지겠죠, 그죠? 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되게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채권 가격이 짧게 보면 그럴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브라질은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 되어 있어요. 비리가 터지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비리 다 터지면서 뒤에 이제 나라가 좋아졌잖아요, 그죠? 브라질도 딱 그때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헤알이 좀 떨어지면서 보니까 경상 수준이 되게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준은 예전부터 좀 괜찮았어요. 자본 수준은 아직까지 좀 개선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비 부분은 사실은 브라질의 GDP의 63% 정도가 내수 경제거든요. 근데 소비에 생성되는데 지금 소비가 좀 부진한 게 좀 안타까운 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든 현 테메르 정권 내지는 그 이후의 정권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문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기업 신뢰 지수나 뭐 사업생산 증가율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요. 그 다음 물가 상승인데 브라질은 그 인플레가 진짜 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이럴 때 초반에 뭐 자고 일어나고 물가 이제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수레로 뭐 헤아를 같이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되게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제 그 코데프가 이제 망치는 바람에 이제 물가가 계속 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 탄핵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주로 이제 그 생활과 관련된 음식료나 운송 그런 가격대들이 이제 좀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 총재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얘기, 그래서 경기 부양을 시킬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기초재정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좀 악화 일로 있고요. 근데 그 올해 기초재정 수지 목표가 적자예요. 적자 수준이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2017년부터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정부 지출을 갖다가 가급적 엄청 줄여가지고 허리띠 쫄라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브라질이 있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젊은 여자가 그 할아버지 같이 연금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살면 그분 돌아가시면 미망인이 평생 연금을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개선은 될 거예요. 개혁은 될 건데 그 뭐 임금이나 보조 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은 펀드의 자금은 좀 최근에 유출이 됐고요. 왜냐면 그 기계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격에서 비적격으로 떨어지면 채권을 손절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펀드는 유출을 했지만 실제 FDI를 해가지고 자본 측면에서 이제 이거 채권 사는 금액이랑 뭐 직접 투자는 다 합산이 돼 있는데 근데 FDI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FDI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호세프가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는 그거 남아있어요. 6월날 호세프 이제 반론 의견 제출을 했고요. 뭐 계속 쭉쭉쭉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는 한 8월 11일, 21일 정도에 이제 프로세스는 종료되는데 요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180일 안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그때 3분의 2 이상 받으면 51명 이상 표결하면 끝났는데 뭐 지금 들어갈 때 벌써 55명 표결했으니까 거의 탄핵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뒤에 이제 테메르 부통령조차도 비리에 이제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라 다 엮였다는 거죠. 이게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 주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루됐죠. 그리고 테메르가 이제 연합 정권이 있던 PMDB라고 이제 사회당이 있거든요. 요 소속인데
지금 테메르를 자시 위주로 해서 뭐 전하원 유정 푸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직무 정지됐죠. 그다음에 상원은 그 칼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이 또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시끄럽고요. 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정이란 거는 한번 털고 나면 그 마른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브라질 되게 좋은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재정개혁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승패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브라질 앞으로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좀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빨리 탄핵되고 테메르도 다음 정권에 이양을 해서 빨리 국민투표가 돼가지고 진짜 참신한 인물이 나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허리띠 쫄라매야 되는 거죠. 재정개혁인데 어쨌든 테메르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뭐냐면 정부 지출 상한제를 도입을 한대요. 지금 같은 경우 고정비 지출이 한 90% 정도 되는데 70, 80% 수준, 70% 수준 낮춘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증세를 할 거라고 했는데 증세는 급격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 올리면 기업 경제 활동이라는 게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표세나 이런 부분은 CMF나 이런 걸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필히 개혁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관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그 중앙정부의 기초 재정 수준 목표가 1,700개알, 10억 개알이니까 1,700억 개알 정도 마이너스가 목표예요. 안타까운 거죠. 최근에 브라질 관련된 레포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저희가 수집을 해서 다 읽어보는데, 이게 이제 교보 건데, 사실 이제 교보는 이제 정책 리스크 해결이 돌파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들어서면 괜찮아질 거다는 얘기를 곡선을 깔면서 적고 있어요. 근데 좀 언급한 게 뭐냐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디 총리 나오면서 되게 나라 경제 사치가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들면서 브라질도 새로운 인물이 나서면 좋아질 거다. 근데 지켜봐야 된다. 머릿속으로 얘기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동부 건데, 동부는 실제 이제 현지 탐방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적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적었더라고요. 그 앞전에 NH에서 이제 신현종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매수 시기에 들어왔다는 얘기, 불안무시하라는 추천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매수에 대해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삼성증권 거를 좀 카피를 붙였는데, 삼성증권은 항상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좀 약간 어두운 시각으로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지금 또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이제 75%의 확률로 지금이랑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야 추세는 이제 약간 바로 반등은 못할 거다. 점진적인 약세에 있을 거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데 어쨌든 호세프가 최종적으로 표결이 안 되면 유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임이나 테메르 정권이 집권하는 상황이 이제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 갈등이 극대화되거나 또 재정개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또 외환보유고를 지금 있지만 사실 외환보유고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 정부가 아직까지 대응은 잘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달러를 털어서 하락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 가지고 파생 갖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수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이제 4.2까지도 갈 수 있다. IR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되게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조기 아까 말씀드린 대선 시행을 해서 자기 브랜드 뉴 인물론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어쨌든 자기의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지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도 하락하고 하열 가치도 올라가서 이제 되게 많은 수익을 남겨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필터링을 해보면 GDP 성장 자체는 계속 침체는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개선됐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재정 수지는 뭐 17년부터 좋아질 거고 올해 목표도 많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부채나 단기 외채 측면에서는 브라질이 좋은 게 뭐냐면 달러 베이스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해외 표시 채권이잖아요.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인데 이거 대부분 국민들이 들고 있어가지고 디폴트 날 우려도 없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한 17%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 유출도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제 FDI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내 금리차 같은 경우에도 금리로만 보면 되게 투자할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뭐 노동 생산성이죠. 임금이나 물가 때문에 임금은 아무 못 낮추고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 그 월급부터 삭감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임금 개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 가격 부분에서는 그 실질 실효율 측면에서는 뭐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데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되게 웃기죠. 저기 LNA 앨런 의장이 금리 안 올리겠다고 올릴 수 요번에 보면 왜 비노동 부문 저기 고용 지수를 보면 최근에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38만 원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뭐 금리를 바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연말까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나오면서 저기 원화도 되게 강세로 돌아서고 헤아리도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헤아리 대비해서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면 좀 불리한 조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향후 이제 패드의 금리 인상 속도 사실 이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뭐 매파적 반응이 나오거나 금리 올린다고 실제 올려버리면 조금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다음에 브라질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완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 또 재정 개혁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스케줄링하면서 잘 지킬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브라질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사실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좀 제가 무리하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부채를 사올 때